안녕하십니까. 운영체제 챕터 5 CPU 스케줄링의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shortest job first 방식의 스케줄링의 처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next CPU burst를 의 길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익스프레션을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이렇게 과거에 실측된 데이터와 미래를 예측한 데이터를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반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X축은 이제 시간축이 되겠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Y축은 T값, TI 값과 타우 값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측을 한 값을 TN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예측하는 값을 이제 타우 n 플러스 1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특정 시점, 요 시점에서 ti 값, 즉 6의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타우 i의 값을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0.5로 반영을 시키게 되면 이 10과 6의 중간 값인 8 값이 나온다.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솔리드 라인, 블랙 솔리드 라인, 굵은색 검은 선, 실선이 이제 실제적인 넥스트 CPU 버스트의 값이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곡선은 우리가 이제 앞에 웨이티드 에버리지 공식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다시피 실제의 CPU 버스트를 전반적으로 잘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다소 실제적으로 급격한 CPU 버스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급격하게 4에서 12 이상으로 CPU 버스트의 랭스가 길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값은 과거의 수치를 상당 시간 동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즉 4나 6 정도의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곡선 즉 웨이티드 에버리지에 의한 넥스트 CPU 버스트의 길이가 즉시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비중이 약해지기 때문에 실제 값을 곧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PU 버스트가 실제적인 CPU 버스트와 예측한 값의 이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 어느 정도 민첩하게 실제적인 CPU 버스트를 반영하느냐가 달려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얼마나 빠르게 실제 값을 반영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체제 개발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스케줄링 방식은 우리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라고 하는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shortest job first 방식과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단지 이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스케줄링 방법은 앞에 SJF에다가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의 특성을 조금 이제 가미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의의 시점에, 즉 현재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CPU를 놓지 않더라도 임의의 시점에 내가 새로운 프로세스가 현재 CPU를 잡고 있는 프로세스를 밀어내고 너 나가 이렇게 이제 밀어내고 CPU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프리엠티브 방식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스케줄링 방법은 전부 non-preemptive 방식의 스케줄링에 기반했었다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방식은 이제 preemptive 방식의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4개가 있지요. 4개 P1, P2, P3, P4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전부 0초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0초, 1초, 2초, 3초의 순서로 약 1초씩 간격을 두고 도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수행하는 벌스트 타임은 이제 84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reemptive SJF, 즉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방식에 의해서 겐 차트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0초의 시점에는 어떤 프로세스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P1 프로세스만 존재를 하지요. 0초에 도착한 프로세스는 P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P1이 제일 먼저 0초에 이제 스타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P1은 8초간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프로세스죠. 벌스트 타임이 8이니까요. 그런데 이 8초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1초의 시점에 우리가 또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합니다. 여기 지금 P2라는 프로세스가 arrival 타임이 1이니까 1초 시점에 P2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는데, 그 시점에 보니까 이 P2의 벌스트 타임이 4입니다. 즉, 이 1초라는 시점에 살펴보면 현재 프로세스가 2개가 있고, 즉 현재 프로세스를 잡고 돌아가는 P1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막 들어온 프로세스 P2가 이제 1초라는 시점에 둘 다 이 시스템 안에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각각의 next CPU burst time을 살펴보니까 P1은 원래 8초였는데 지금 1초를 이미 사용을 했죠. 0초부터 1초간 자기가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next CPU burst는 이제 7입니다. 그리고 P2는 1초에 들어왔고 아직 실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지금 남은 CPU burst가 이제 4인 거죠. 원래 저희가 갖고 들어온 그대로.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shortest remaining first 방식에는 남아있는 CPU burst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을 스케줄하게 돼 있는데, P2가 4 값으로 P1, 현재 실행하고 있는 P1보다 더 작은 CPU burst를 갖고 있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shortest job first의 preemptive 버전에서는
프리엠션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P2가 P1을 밀어내고 P2가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초 시점에 P1이 나가고 P2가 이제 CPU를 잡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2초가 되는 시점에 지금 여기 지금 2초죠. 2초가 되는 시점에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 P3가 들어왔습니다. P3가 들어왔는데 2초가 되는 시점에 보니까 P1, P2, P3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존재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remaining time, 즉 next CPU burst를 체크를 해봤더니 P1은 7초죠. 지금 1초에서 2초 사이의 구간에는 P1은 실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초에 갖고 있던 이 7초라는 CPU burst time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P2에 남아있는 다음 CPU burst는 4에서 1초간 실행했으니까 1을 뺀 3이 되겠고요. 그리고 P3는 이제 지금 막 들어왔는데 2초라는 순간에 막 들어왔고 9초의 CPU burst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39가 돼서 지금 가장 남아있는 넥스트 CPU burst가 작은 P2를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2초 시점에서. 그래서 P2가 다른 프로세스와 스위치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초가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초가 된 시점에 다시 P4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CPU burst를 5초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3초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냐면 P1, P2, P3, P4 이렇게 4개의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Next CPU burst는 P1은 계속 아무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7초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P2는 지금 1초부터 3초 현재 시점까지 2초간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초의 CPU burst를 갖고 있다가 2초를 시간 소요를 했으니 이제 2초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3는 2초에 들어와서 현재 시점인 3초까지 아무 실행을 못 했으니까 원래 갖고 온 9초를 계속 그대로 가지게 될 것이고요. P4는 이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3초라는 시점에 지금 막 들어왔고 5초라는 CPU burst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가장 남아있는 remaining time이 짧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를 고르면 P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P3라는 순간에도 여전히 P2가 스케줄을 받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다 보면 지금 이 가장 짧은 remaining time을 갖는 P2가 계속 실행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남은 CPU burst가 없는 시점, 즉 P2가 이제 0의 CPU burst를 갖는 시점인 5초에 이제 다시 스케줄이 되겠죠. 그래서 P2는 이제 0초가 돼서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고 남아있는 P1, P3, P4 프로세스들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remaining time이 낮은 P4가 이제 그 다음번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초간 P4가 수행을 하고 10초가 되는 시점에 다시 또 다른 프로세스가 스케줄이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 10초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P1과 P3 중에서 비교를 할 테니까 현재 남아있는 CPU burst가 P1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10초부터 7초간 P1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특별히 그
새로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이 3초 시점에 갖고 있던 이 CPU 버스트가 이제 차례대로 낮은 순서대로 그냥 쭉 소진이 되는 스케줄 되면서 소진이 되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수행 중인 그 프로세스를 이제 밀어내고 자신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스케줄링 방식이 바로 이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프리엠티브 SJF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웨이팅 타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프로세스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언제라도 이제 밀려날 수 있는 이런 프리엠티브 방식의 스케줄링에서는 웨이팅 타임 계산이 약간은 좀 더 그 정교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P1의 웨이팅 타임을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P1은 지금 언제 시작이 됐나요? 0초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P1의 웨이팅 타임은 P1이 들어오자마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시점에는 웨이팅 타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P1이 1초를 실행 1초를 스케줄돼서 실행하다가 다시 1초부터 여기 10초까지는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다시 P1이 10초부터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기다린 시간이죠. P1 입장에서. 즉 들어오자마자 P1 프로세스가 0초에 시작을 하긴 했으나 이렇게 시작해서 쭉 실행을 하고 끝났으면 웨이팅 타임이 전혀 없을 텐데 지금 1초 짧게 실행하고 나서 이렇게 1초부터 10초간 기다리다가 다시 P1 프로세스가 10초에 실행을 재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웨이팅 타임이 있는 거죠. 얼마나 있냐면 10초에서 1초를 뺀 즉 9초의 시간 동안 P1 프로세스가 이제 웨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빼기 1을 써주게 된 거고요. P2 프로세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P2는 1초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1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P2 프로세스가. 그리고 이 P2가 갖고 있는 burst 타임인 4초를 그냥 내리 한 번에 쉬지도 않고 쭉 실행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 P2의 웨이팅 타임은 0이죠. 그래서 지금 1초 빼기 1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P3의 경우에 P3 프로세스는 2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P3가 수행된 시간은 17초입니다. 따라서 17 빼기 2가 되어야 이제 P3의 웨이팅 타임이 되겠죠. 그리고 P4는 어떻습니까? P4는 3초에 들어왔는데 P4가 실행된 시간은 이제 5초죠. 따라서 5 빼기 3 해서 이렇게 웨이팅 타임을 각각 합산을 해주고 다시 전체 프로세스의 개수인 4로 나누면 이게 이제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5 밀리세컨드의 웨이팅 타임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즉 SJF의 preemptive 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priority schedul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 즉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숫자 정수값이 이제 각각 부여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로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어리티 값이 각 프로세스를 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링 할 때, 운영체제가 스케줄링을 할 때 이런 프라이어리티 값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방식은 주로 어느 용도에 사용이 되냐면 리얼타임 OS, 즉 실시간 운영체제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뭐 꼭 실시간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운영체제에서도 아주 개수가 작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을 다루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우리가 만약에 프라이어리티로 지정해주는 숫자, 인테저 값이 작을수록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어리티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프라이어리티가 10인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역시 프리엠티브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고 또 non 프리엠티브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리티가 높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밀어내고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는 방식이 이제 프리엠티브 방식일 것이고요. 반대로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현재 설사 프라이어리티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의 수행을 다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그 다음 스케줄 할 때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프로세스가 스케줄 되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non preemptive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SJF라고 하는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도 역시 일종의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JF에서 프라이어리티를 Next CPU Burst Time 이라고 보면 이게 일종의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인 것이죠. 즉 SJF에서는 스케줄링 할 때 남은 next CPU burst time을 가지고 그 next CPU burst time이 낮은 프로세스를 스케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 next CPU burst time을 priority 값이라고만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프라이어리티 값을 활용해서 운영체제의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을 구현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의 동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사실 이 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roblem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요.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아, 배고픈 현상을 배고픈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특정 프로세스가 스타베이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선순위가 낮은 로우 프라이어리티 프로세스의 경우는 한 번도 실행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행을 뭐 꼭 한 번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끝마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스케줄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스템에 계속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이 낮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프로세스는 수행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우 프라이어티 프로세스가 스타베이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베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의 스타베이션을 방지하는 기법들이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스타베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에이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다, 뭐 나이를 먹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로우 프라이어리티 프로세스가 스케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이 프라이어리티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아무리 이 프로세스가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프로세스라 할지라도 이 프로세스가 계속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프라이어리티에 반영을 시켜주면 이제 언젠가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면 우선순위가 높아질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젠가는 가장 최고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리티를 높여주는 방식, 즉 에이징 기법을 사용하면 낮은 프라이어리티의 프로세스가 스타베이션을 겪는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고요. 각각의 버스트 타임이 10초, 1초, 2초, 1초, 5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리티가 3초, 1초, 3, 1, 4, 5, 2이죠. 따라서 현재 이 5개 중에서는 2번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4번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겐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 0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스케줄을 다 먼저 받겠습니까? 자, 현재 가정은 이 5개 프로세스가 0초에 이미 다 따다다닥 동시에 0초에 들어왔다라는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러한 순서로, 즉 P2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0초라는 순간에는 당연히 P2가 제일 먼저 스케줄이 되겠죠. 그래서 P2가 1초간 실행을 하고 나면 이 P2는 벌스 타임이 1초이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다 마치고 CPU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초 시점에 다시 또 스케줄을 해야겠죠. 프라이어리티에 기반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P2를 제외한 나머지 P1, P3, P4, P5 중에서 우선순위를 비교해 봤더니 3, 4, 5, 2로서 프로세스 5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5번이 1초 시점에 시작을 하게 되고 5초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6초가 되면 다시 또 이 프로세스 5번이 실행을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남아있는 P1, P3, P4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3번 P1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1의 벌스 타임인 10초간 실행을 쭉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16초가 되는 시점에 다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에 의해서 스케줄을 하게 되면 P3와 P4 중에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P3가 수행을 2초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초에는 다시 P4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average waiting time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 P1은 6초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P2는 0초를 기다렸죠. 들어오자마자 0초에 실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P3는 16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P4는 18초, 그리고 P5는 이제 1초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이제 average waiting time인 8.2초, 8.2 밀리세컨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